제2차 세계대전의 수많은 전투 중에서도 유독 이오지마라는 이름은 듣는 것만으로도 무언가 참혹하고 또 끔찍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죠. 오늘 우리는 한 권의 책을 따라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로 기록된 바로 그곳 이오지마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미 해병대는 왜 이 작디 작은 화산섬을 손에 넣기 위해서 그토록 엄청난 피를 흘려야만 했을까요? 우리의 이야기는 당시 이오지마에 주둔했던 한 일본군 장교가 남긴 쓸쓸한 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유황의 섬, 물도 없고 참새도 제비도 없다. 정말 삭막하기 그지없는 묘사죠. 어쩌면 앞으로 벌어질 비극의 무대가 될 이 섬의 본질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곳은 생명이 움트는 땅이 아니라 처음부터 죽음을 품고 있는 불모지였던 셈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대체 왜 서울의 한 구보다도 작은 이 황량한 화산섬 때문에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야만 했을까요? 이 섬에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요? 그 해답은 놀랍게도 땅이 아닌 하늘에 있었습니다. 바로 태평양 상공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전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이 섬, 이오지마 그 자체에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의 마지막 국면에서 이 작은 섬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치명적인 역할을 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미군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늘의 요새라 불리던 B-29 슈퍼 포트리스 폭격기였습니다. 이 폭격기들은 마리아나 제도에 있는 기지에서 출격해서 일본 본토를 직접 타격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바로 그 비행경으로 한가운데 마치 누가 일부러 가져다 놓은 것처럼 이오지마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일본에게는 정말 엄청난 이점이었습니다. 우선 이오지마의 강력한 레이더가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날아오는 B-29 편대를 2시간이나 먼저 포착해서 일본 본토에 알려줬어요. 이 시간이면 전투기를 띄우고 대공포를 준비하고 주요 시설을 방어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이었죠. 둘째, 이오지마에서 발진한 일본 전투기들이 폭탄을 쏟아붓고 지쳐서 돌아가는 B-29들을 괴롭혔습니다. 특히 일본 본토에서 대공포에 맞아 손상을 입거나 연료가 아슬아슬한 폭격기들에게 이오지마의 전투기들은 저승사자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B-29들은 이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더 높이 그리고 더 멀리 돌아가는 항로를 택해야만 했죠. 이건 곧 연료 소모가 늘어난다는 뜻이고 결국 폭탄을 덜 싣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심지어는 이오지마의 일본군이 역으로 마리아나 제도에 미군 비행장을 공습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러니 이오지마는 미군 입장에서 정말 목에 걸린 가시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미군이 이 골치 아픈 B-29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해법이 바로 분리작전, 즉 이오지마 점령작전이었습니다. 1944년 10월 미 합동참모본부는 이 섬을 반드시 점령하기로 결정합니다. 목표는 아주 명확했죠. 첫째, 일본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레이더 기지를 제거한다. 둘째, 우리 전투기들이 B-29를 일본 본토까지 안전하게 호위할 수 있는 전진 기지를 확보한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했을지도 모르는데요. 일본 본토에서 공격받아 너덜너덜해진 B-29 폭격기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는 비상착륙장을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오지마는 공격을 위한 날카로운 창이자 동시에 우리 병사들을 지키는 튼튼한 방패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상륙하기 전부터 그들 앞에는 이미 강력한 적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오지마 섬 그 자체였죠. 이 섬의 지형은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완벽한 요새나 다름없었습니다. 흔히들 섬의 모양을 돼지고기 목살에 비유하는데요. 좁은 남쪽 끝에는 해발 169m의 스리바치산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이 산 정상에서는 상륙이 가능한 양쪽 해안이 그야말로 손바닥 보듯 훤히 내려다 보였죠. 반면 북쪽으로 갈수록 지형은 수많은 동굴과 깊은 협곡, 기암괴석으로 뒤덮인 아주 복잡한 고원지대로 변했습니다. 책에서는 이곳을 돌의 정글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정말 딱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자연이 만들어준 천혜의 요새였던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끔찍한 무대 위에서 전투의 향방을 결정지을 두 지휘관이 각자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그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전투는 결국 두 지휘관의 생각 싸움이었습니다. 한쪽에는 미군이 태평양 전쟁 내내 승리를 거둬왔던 필승 공식이 있었습니다. 일단 상륙 전에 압도적인 함포 사격과 항공 폭격으로 해안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재빨리 해안에 교도보를 확보한 뒤 적이 반격해오면 그 병력을 완전히 섬멸해버리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오지마의 일본군 사령관 구리바야시 다다미치 중장은 그 공식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그는 해안 방어를 과감히 포기했어요. 어차피 미군의 포격에 병력만 잃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옥새를 부르짖는 무의미한 반자이 돌격도 엄격히 금지시켰습니다. 대신 그는 섬 전체를 거대한 지하 요새로 만들어서 미군을 한 명이라도 더 이 지옥으로 끌어들이는 소모전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미군에게 상상도 못할 출혈을 강요해서 그들의 전쟁 의지를 꺾는 것이었습니다. 구리바야시 중장은 맹목적인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냉철한 현실주의자였죠. 그는 이 섬의 운명, 그리고 자기 자신의 운명을 너무나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전투가 벌어지기 6개월 전 그는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돌아오리라 생각치 마시오. 이 짧은 문장 속에 그의 모든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 섬에서 벌이려던 전쟁은 미군이 치러야 할 대가를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게 만들어서 종국에는 그들 스스로 일본 본토 침공이라는 생각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의 마지막 전쟁이었던 겁니다. 그의 계획은 정말 치밀했습니다. 먼저 일본 최고의 광산 기술자들을 불러들여서 이오주마의 화산재와 시멘트를 섞어 특수 콘크리트를 만들게 했습니다. 미군의 웬만한 함포 사격에도 끄떡없는 아주 강력한 콘크리트였죠. 이걸로 지하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지휘소, 병사들이 잠자는 막사, 부상자를 치료하는 병원까지 모든 주요 시설을 땅속 깊은 곳으로 옮겨서 미군의 폭격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주요 방어 진지들을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터널로 거미줄처럼 연결했다는 겁니다. 이 터널의 정에서 일본군은 미군의 눈을 피해 섬의 어디로든 자유롭게 이동하고 보급품을 나를 수 있었죠. 보이지 않는 군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모든 병사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죽기 전에 반드시 미군 10명을 죽여라.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이 섬을 거대한 무덤으로 만들겠다는 그의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상륙을 바로 코앞에 두고 미군 지휘부 내에서 심각한 균열이 생깁니다. 바로 사전 함포 사격 기간을 둘러싼 논쟁이었죠. 해병대 지휘관들은 이오지마를 견고한 지하 요새를 파괴하려면 최소한 10일 동안은 쉬지 않고 포격을 버부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군은 다음 작전 일정이 촉박하고 탄약도 아껴야 한다는 이유로 단 3일이면 충분하다고 맞섰죠. 결국 해군의 의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날씨까지 도와주지 않았어요. 3일 내내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실제로 포격이 제대로 이루어진 시간을 다 합쳐보니 고작 13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이 13시간의 포격은 구리바야시가 땅속 깊이 만들어 놓은 지하 요새에 거의 아무런 상처도 입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의 대가는 곧 해안으로 돌격해야 할 해병대병들이 온몸으로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그토록 철저했던 구리바야시가 전투 전체를 통틀어 단 한 번의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상륙 이틀 전 미군 수중파괴팀이 해안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접근했는데요. 일본군 포병대가 이걸 주력 상륙부대로 오인하고 숨겨두었던 해안포로 발포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 성급한 포격 때문에 그동안 깊숙이 숨겨져 있던 일본 해안포들의 위치가 미군 전함에 낱낱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미군에게는 그야말로 어둠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과 같은 행운이었죠. 1945년 2월 19일 아침, 상륙작전을 하기에는 거의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맑은 날씨 속에서 단일 전투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미 해병대가 마침내 이오지마를 향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상륙정의 램프가 내려가고 해병대원들이 해안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 그들을 맞이한 건 일본군의 총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한 해병 연대가 보낸 첫 보고 내용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저항은 보통 수준, 지형은 끔찍함. 그렇습니다. 해병대가 마주한 진정한 첫 번째 적은 바로 섬의 지형 그 자체였습니다. 해안에 도착한 해병대원들이 마주한 풍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해변은 마치 잘게 갈아놓은 커피 원두 같은 검고 부드러운 화산재로 뒤덮여 있었는데 이게 늪처럼 발목을 푹푹 잡았습니다. 지프나 트럭 같은 차량들은 바퀴가 헛돌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서버렸죠. 거센 파도에 밀린 상륙정들은 서로 부딪히고 뒤집히면서 해안은 순식간에 거대한 고철 처리장으로 변했습니다. 30kg이 넘는 군장을 맨 병사들은 이 부드러운 모래 언덕을 넘기도 전에 이미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을 스리바치산 정상의 일본군 관측소에서는 너무나도 조용히 그리고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형과의 이 끔찍한 사투는 곧 닥쳐올 진짜 공포의 서곡에 불과했습니다. 구리바야시 장군은
자신의 덫을 발동시킬 가장 완벽한 순간을 숨을 죽인 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구리바야시는 거의 1시간 동안이나 침묵을 지켰습니다. 해안이 미군 병력과 장비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차서 그야말로 완벽한 표적이 될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전 10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마치 섬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스리바치산과 북쪽 고원의 위장된 진지들에서 수백 문의 대포와 박격포가 일제히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냥 마구잡이로 쏘는 포격이 아니었습니다. 해안의 모든 지점은 이미 사전에 정밀하게 조준되어 있었고 강철의 비는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해변에 갇힌 해병대원들의 머리 위로 정확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폭격이 시작되고 불과 10여 분, 각 연대에서 빗발치듯 날아온 다급한 무전들은 당시의 아비규환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채석장에서 지옥을 맛보고 있다. 박격포가 우리를 죽이고 있다. 모든 부대가 제압됨, 사상자 다수 발생. 지금껏 우리가 본 것 중에 가장 강력한 폭격이다. 해안은 순식간에 거대한 도살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몸을 숨길 엄폐물 하나 없는 검은 해변. 쏟아지는 포탄을 피하려고 땅을 파보지만 힘없이 흘러내리는 화산재는 그들의 몸을 제대로 숨겨주지 못했습니다. 미 해병대는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준비된 살상지대 그 한가운데에 갇혀버린 겁니다. 사상자는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D-Day 단 하루 동안 발생한 미 해병대의 사상자는 2,420명이었습니다. 이는 미 해병대 창설 이래 단일 전투일로는 최악의 피해였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했던 첫날은 앞으로 35일 동안 계속될 기나긴 지옥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때는 1945년 초 태평양 전쟁이 정말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이때 미군은 일본 본토를 직접 타격하기 위한 B-29 폭격기 작전의 효율을 어떻게든 끌어올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폭격기들이 출격하던 마리아나 제도에서 일본까지는 편도로만 무려 2,400km에 달하는 정말 머나먼 길이었거든요. 이 긴 비의 시간 동안 기체 결함도 잦았고 일본 전투기들의 요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바로 이 문제의 한가운데 그야말로 눈의 가시처럼 박혀있던 곳이 바로 이오지마라는 작은 화산섬이었습니다. 이 섬에 있는 일본군 비행장은 미군 폭격기들을 위협하는 요격기들의 발판이었고 동시에 미군에게는 만약 점령한다면 돌아오는 폭격기들의 비상착륙장이자 호위 전투기들의 기지가 될 수 있는 그야말로 가라앉지 않은 항공모함이었던 셈이죠. 이 섬을 차지하기 위해 미군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병력을 모읍니다. 바로 V-상륙군단. 제3, 4, 5 해병사단으로 구성된 이 부대는요. 단일 전투에 투입된 미 해병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어요. 총 병력이 8만 명을 넘어섰으니까요. 이들 중 절반 이상은 과달카날, 타라와, 사이판 같은 태평양의 여러 지옥 같은 전장을 이미 겪어낸 베테랑들이었습니다. 1945년 2월 13일 495척의 함선으로 구성된 거대한 함대가 마리아나 제도를 떠나 이오지마로 향했을 때 섬의 방어를 책임지고 있던 일본군 사령관 쿠리바야시 타다미치 장군은 이미 그들의 접근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어요. 해안가와 비행장 근처에는 딱 1개 보병대대, 최소한의 병력만 남겨두고 나머지 주력 부대에게는 섬 전체에 거미줄처럼 파놓은 지하 진지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합니다. 폭풍이 닥치기를 조용히 기다린 거죠. 이제 태평양 전쟁에서 가장 잔혹한 전투의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상륙작전을 스리바치산의 동굴 속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한 일본군 관측병의 눈에는 과연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가 남긴 기록이 이렇습니다. 오전 9시 수륙 양용전차를 앞세운 수백 척의 상륙정이 거대한 해일처럼 해안으로 밀려들었다. 이 한 문장 속에 당시 일본군이 느꼈을 그 압도적인 공포와 절망감이 정말 생생하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들의 눈에 비친 미군의 상륙은 그냥 군사작전이 아니었던 겁니다. 섬 전체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드는 거대한 자연재해 그 자체였을 겁니다. 1945년 2월 19일 마침내 D-Day의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오지마 주변의 바다는 놀라울 정도로 잔잔했고 하늘은 맑았다고 해요. 상륙을 앞둔 수만 명의 해병들 사이에서는 긴장과 불안 그리고 결의가 뒤섞인 무거운 침묵이 흘렀을 겁니다. 지난 며칠 동안 계속된 함포 사격과 항공 폭격으로 섬은 이미 자욱한 연기에 휩싸여 있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오전 6시 45분 기암 엘도라도에 타고 있던 리치몬드 케이터너 제독이 역사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상륙부대, 상륙하라. 그 명령과 함께 거대한 함대의 엔진들이 일제히 포효하기 시작했고 수백 척의 상륙정이 하얀 물거품을 일으키며 섬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일본군 병사가 묘사했던 그 거대한 해일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상륙정들이 해안으로 돌격하는 동안 해안 포격 함대들은 정말 대담하게 움직였습니다. 섬을 향해 거의 연거리 사격을 퍼부었거든요. 이건 미 해군이 제공권과 제해권을 완벽하게 장악했다는 압도적인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했어요. 전함과 순양함들이 해안에서 불과 1.8km 거리까지 접근해서 섬의 목표물들을 향해 거대한 함포를 쏘아댔습니다. 이 함대에는 아주 특별한 상징적인 배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바로 1941년 진주만 공습 때 진흙송에 가라앉았다가 기적처럼 인양되어 부활한 노장 전함 USS 네바다호가 포격함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또 1차 세계대전의 기억을 간직한 채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도 활약했던 USS 아칸소호도 있었죠. 이들의 포격은 단순한 화력 지원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진주만의 치욕을 딛고 일어나서 태평양 전쟁의 전세를 어떻게 뒤집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극적인 장면이었던 셈이죠. 당시 상륙작전에는 이동 탄막 사격이라는 당시로서는 아주 혁신적인 전술이 도입됐습니다. 이 전술은 사실 이전 전투, 특히 타라와 전투에서 얻은 뼈아픈 교훈 때문에 나온 거였어요. 타라와에서는 사전 포격이 딱 멈추는 순간 일본군이 벙카에서 기어나와 해안으로 접근하는 해병대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거든요. 이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고안된 게 바로 이동 탄막 사격이었죠. 이건 원래 1차 세계대전 참호전에서 쓰이던 포격 전술을 해상 포격에 맞게 바꾼 건데요. 계획은 이렇습니다. 함포 사격이 상륙하는 해병대보다 항상 365m 정도 앞서 나가면서 마치 움직이는 불의 장벽을 치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내륙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 끊임없는 불의 장벽이 해병대가 해안에 발을 딛고 내륙으로 진격하는 동안 일본군이 고개조차 들지 못하게 만들 거라고 기대했던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상륙작전의 계획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건 정말 정교하게 짜인 군사작전이었어요. 해안은 왼쪽부터 그린, 레드, 옐로우, 블루비치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왼쪽을 맡은 제5해병사단은 그린비치의 제28년대, 레드비치의 제27년대를 상륙시켜서 섬의 가장 좁은 부분을 가로질러 스리바치산을 고립시키는 임무를 받았고요. 오른쪽의 제4해병사단은 옐로우비치의 제23연대, 블루비치의 제25연대를 상륙시켜 채석장이라고 불리던 고지를 점령한 뒤에 군단 전체가 북쪽으로 방향을 틀 때 중심축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초기 목표는 제1비행장, 섬의 서쪽 해안, 그리고 스리바치산을 확보하는 것이었죠. 마침내 H아워 상륙 개시 시간이 되자 75mm 포를 장착한 68대의 수륙 양용 잠갑차 암트랙이 성두에 섰습니다. 이 암트랙은 바다를 건너 해안에 도달한 후에도 궤도를 이용해서 계속 내륙으로 진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륙작전의 핵심 병기였어요. 그 뒤를 380대의 병력 수송용 상륙정이 따르면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해안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 거대한 상륙부대는 목표 시간에서 불과 2분 만에 해안에 도착했어요. 워낙 사전 포격이 철저했던 탓인지 일본군의 저항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순조로워서 일부 해병들은 이거 노르망디보다 쉬운데? 하고 농담까지 던졌다고 해요. 하지만 그건 정말 끔찍한 착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병들을 기다리고 있던 첫 번째 적은 일본군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오지마, 이 섬 자체가 거대한 함정이었던 거죠. 이오지마는 화산섬이라서 해안이 급경사를 이루고 있었고 파도도 아주 거칠었습니다. 상륙정들은 이 파도에 심하게 흔들렸죠. 근데 더 큰 문제는 해안 그 자체였습니다. 해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평한 모래사장이 아니라 15피트, 그러니까 거의 4.5m 높이에 달하는 가파른 화산재 계단들로 이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해안을 뒤덮은 부드럽고 검은 화산재는 바퀴 달린 모든 차량을 헛돌게 만들었고 심지어 강력한 셔먼 탱크의 궤도마저도 무력하게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이 끔찍한 화산재 위를 걷는 게 대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제4해병사단의 에드워드 하트만 상병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모래가 너무 부드러워서 마치 커피가루 더미 속에서 달리려는 것 같았다. 무거운 장비를 짊어진 보병들도 이 화산재 때문에 발이 푹푹 빠져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계획했던 신속한 진격은 시작부터 불가능에 가까웠던 셈이죠.
미군의 생각과 쿠리바야시의 현실, 이 둘의 차이가 바로 이오지마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미군은 당연히 대규모 함포 사격으로 일본군의 해안 방어선이 다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했죠. 실제로 상륙 초기에 저항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쿠리바야시 장군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한 함정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이전의 선 방어 전략, 그러니까 해안선에서 옥새를 각오하고 싸우는 방식이 실패했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략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해안 방어를 포기하는 대신 미군을 섬 깊숙이 끌어들여서 소모전의 지옥에 빠뜨리는 것. 그는 주력 부대를 스리바치산과 북부 고지대의 지하 요새에 숨겨두고 미군 병력과 장비가 해안에 최대한 많이 쌓여서 옴짝달싹 못하게 될 때까지 정말 엄청난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의 해안은 이미 모든 포격 좌표가 계산된 거대한 킬존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오전 10시 해안이 상륙정, 차량, 병력으로 가득 차고 혼란이 극에 달한 바로 그 순간 쿠리바야시가 기다리던 바로 그 순간이 왔습니다. 그의 신호와 함께 스리바치산 중턱과 북쪽 고지대, 바위 틈 곳곳에 위장되어 있던 수백 문의 대포와 거대한 박격포, 로켓 발사기들이 일제히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 해병대를 공포에 떨게 한 건 날아다니는 쓰레기통이라고 불린 320mm 대형 박격포였는데요. 이 거대한 포탄들이 끔찍한 소리를 내며 날아와 해안을 말 그대로 불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숨을 곳 하나 없는 해안은 순식간에 강철과 화염의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전선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다급한 무전들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몇 분 사이의 기록만 봐도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알 수 있죠. 오전 10시 36분 우측 끝에서 채석장을 공격하던 제25 해병연대에서 첫 보고가 들어옵니다. 채석장에서 지옥을 맛보고 있다. 박격포와 기관총 사격이 격렬하다. 불과 3분 뒤인 10시 39분 제23 해병연대의 보고입니다. 심각한 사상자 발생 중, 현재 이동 불가, 박격포 때문에 죽을 지경이다. 이 짧은 메시지에서 박격포 공격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그대로 느껴지죠. 다시 3분이 흐른 10시 42분, 이번엔 제27 해병연대입니다. 모든 부대가 포병과 박격포 공격에 발이 묶였다. 사상자 다수, 신속한 전차 지원이 절실하다. 일본군의 방어가 단순히 마구잡이 포격이 아니라 잘 짜인 통합 화력에 의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10시 46분, 스리바치산으로 향하던 좌익의 제28 해병연대에서도 보고가 들어옵니다. 맹렬한 포화로 전진 중단, 지금껏 본 적 없는 가장 격렬한 기관총 및 포병 사격이다. 불과 10분 사이에 미 해병대의 전 전선에 걸친 진격이 완전히 멈춰섰음을 이 연속된 보고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군의 맹렬한 포격이 시작된 후 전투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신속한 진격이라는 계획은 산산조각 났고 이제 남은 건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뿐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상륙 첫날의 혼란과 그 끔찍했던 대가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피로값을 치른 해안 교두보, 그 첫 24시간의 기록입니다. 2,420명. 이것은 상륙 첫날 단 하루 동안 발생한 미군의 사상자 수입니다. 이 수치는요,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격렬했던 상륙전 중 하나인 노르망디 오마하 해변에서 발생한 미군 사상자와 맞먹는 정말 끔찍한 숫자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사 501명, 부상 1,755명, 부상 후 사망 47명, 실종 18명, 그리고 포탄 충격으로 인한 전투 피로 99명이었습니다. 섬에 상륙한 3만 명의 해병 중 약 8%가 첫날 전장을 떠나야 했던 거죠. 이 숫자 하나만으로도 이오지마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해안은 그야말로 거대한 고철 처리장, 아니 지옥의 풍경 그 자체였습니다. 부서진 상륙정의 잔해, 검은 연기를 뿜으며 불타는 차량들, 화산재에 처박혀 꼼짝도 못하는 탱크들이 해안선을 따라 질비했고 이 모든 걸 위로 일본군의 포탄이 끊임없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공기는 화약 냄새와 비명,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로 가득 찼죠. 이런 지옥 같은 상황에서 부상자를 옮기고 탄약이나 식수 같은 보급품을 내리고 후속 부대를 상륙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유황섬에서의 첫날 밤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열대 기후에 익숙했던 해병들은 살을 애는 듯한 추위에 떨어야 했고요. 밤새도록 고지에서는 포격과 박격포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쿠리바야시가 배회하는 늑대들이라고 불렀던 일본군 침투조들이 어둠을 틈타서 방어선을 파고들었죠. 무엇보다 힘든 건 참호를 파능하셨습니다. 화산재 때문에 삽으로 파내면 옆에서 바로 흘러내려버려서 마치 밀가루통에 구멍을 파려는 것처럼 허무한 일이었다고 해요. 무전기에서는 혈장, 들것, 그리고 참호를 보강할 모래주머니를 애타게 요청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안전한 후방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섬에 발을 디딘 모든 곳이 최전선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전투의 가장 상징적이고 중요한 목표 중 하나였던 스리바치산으로 집중됩니다. 해발 169m의 이 거대한 휴화산은 남쪽의 상륙해양과 비행장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그야말로 완벽한 천연 관측소였습니다. 일본군 포병 관측 장교들은 바로 이곳에서 미군의 모든 움직임을 손금 보듯 파악하면서 치명적인 포격을 유도했던 거죠. 이 산을 장악하지 못하면 해안의 혼란을 끝낼 수도, 북쪽으로 진격을 시작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절대적인 목표였죠. 스리바치산을 정복하기 위한 4일간의 혈투가 이제 시작됩니다. 스리바치산의 수비대는 아츠치카네이쿠 대령이 지휘하는 2,000여 명의 정예병력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냥 산에서 싸운 게 아니었어요. 수년에 걸쳐서 산 전체를 거대한 지하 요새로 만들어놨습니다. 7층 깊이의 동굴과 터널이 산 내부를 거미줄처럼 연결했고 산기슭과 경사면에는 약 120개에 달하는 위장된 토치카와 기관총 진지가 촘촘히 박혀 있었습니다. 이 진지들은 서로의 사각을 보완해 주도록 교차 사격이 가능하게 설계되어서 하나의 진지를 파괴해도 다른 진지에서 쏟아지는 총알을 마주해야 했죠. 이건 그냥 산이 아니었어요. 산 모양을 한 거대한 요새였던 거죠. 제28해병연대가 맡은 정면 공격 임무는 처음부터 엄청나게 힘든 과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리바치 산을 향한 진격은 말 그대로 한 뼘 한 뼘 피로 얻어낸 것이었습니다. 디데이인 2월 19일 제28해병연대는 맹렬한 포화 속에서도 섬의 좁은 목 부분을 가로질러서 산을 본섬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죠. 상륙 다음 날인 20일에는 차가운 비까지 내리는 가운데 공격을 재개했지만 40개의 견고한 진지를 화염 방사기와 폭약으로 하나씩 파괴하면서 고작 200야드, 약 180m를 전진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루 종일 싸워서 축구장 2개 정도의 거리를 나아간 겁니다. 21일에도 바위 하나, 동굴 입구 하나를 두고 수류탄과 백병전이 벌어지는 끔찍한 전투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2일 산을 완전히 포위하는 데 성공했고 정찰대가 산 위쪽에는 살아있는 일본군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했습니다. 4일간의 혈투 끝에 드디어 정상으로 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스리바치산 공략은 이제 그 절정의 순간으로 향합니다. 바로 화산 정상의 전면과 성조기 개양. 이 순간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서 전쟁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역사에 길이 남게 됩니다. 2월 23일 금요일 아침, 이 대대장 챈들러 존슨 중령은 이 중대 소속 40명의 정찰대에게 정상 등반을 명령합니다. 그는 헤럴드 슈라이어 중위에게 성조기를 하나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했죠. 만약 정상에 도달하면 저걸 개양하게. 슈라이어 중위가 이끄는 정찰대는 정상에 아직 강력한 저항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가파른 북쪽 경사면을 따라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저항은 거의 없었어요. 짧은 교전 끝에 오전 10시 20분, 정찰대는 마침내 분화구 가장자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근처에서 긴 쇠파이프 하나를 발견했고 거기에 존슨 중령이 건네준 작은 성조기를 묶어서 하늘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깃발이 정상에 휘날리는 바로 그 순간 섬 남쪽 전역에서 우렁찬 함성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해상에 있던 함선들은 일제히 사이렌과 경적을 울렸고 들것에 실려가던 부상병들조차 몸을 일으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해상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제임스 포레스탈 해군 장관은 감격에 차서 홀랜드 스미스 장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깃발의 개형은 앞으로 500년간 해병대가 존재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깃발 하나가 절망적인 전투 속에서 싸우던 수만 명의 병사들에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준 겁니다. 정말 극적인 순간이었죠. 그런데 사실 스리바치산 정상에는 깃발이 2번 개양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진은 2번째 깃발이 올라가는 장면을 찍은 거예요.
오전 10시 20분에 개항된 첫 번째 깃발은 크기가 너무 작아서 해안과 바다에 있는 병사들이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존슨 중령이 더 큰 깃발을 가져오라고 했고 마침 상륙함에서 가져온 더 큰 깃발이 도착했습니다. 약 3시간 뒤에 이 두 번째 깃발로 교체하는 작업이 이루어진 거죠. 첫 번째 깃발 개양은 해병대 잡지 사진가였던 룰 로어리 하사가 촬영했고요. AP통신 사진가였던 조 로젠탈이 우연히 촬영한 바로 이 두 번째 깃발 개양 사진이 전 세계에 알려진 퓰리처상을 받은 그 상징적인 이미지가 된 것입니다. 로젠탈은 나중에 만약 내가 그 장면을 일부러 연출하려고 했다면 오히려 망쳤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순간의 힘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스리바치사는 점령되었습니다. 깃발은 올랐고 전장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죠. 하지만 그것은 단지 첫 번째 목표였을 뿐 전투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해병대는 4일 동안 5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내며 스리바치산을 점령했지만 이건 앞으로 닥쳐올 비극에 비하면 정말 작은 대가였습니다. 이오지마 전투가 아직 한 달이나 더 계속될 거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으니까요. 이제 미 해병대는 북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그곳 쿠리바야시 장군이 섬의 지형을 이용해 구축한 훨씬 더 정교하고 깊은 주 방어선에서는 과연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전투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자, 피로 물들었던 해안에서의 끔찍한 첫날이 지나고 이제 해병대의 시선은 한 곳으로 향합니다. 바로 섬 남쪽 끝에 거대한 유령처럼 버티고 서 있는 스리바치산이죠. 이건 그냥 산이 아니었어요. 이오지마 전투의 상징 그 가치였고 또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절망의 봉우리였습니다. 해병대원들은 이 산을 한럭스, 그러니까 뜨거운 바위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스리바치산은 그냥 지리적인 특징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수백 개의 총구와 포구가 벌집처럼 숨어서 그 꼭대기에서 섬의 모든 움직임을 내려다보고 있는 마치 살아있는 악마 같은 존재로 느껴졌을 겁니다. 이 거대한 바위 요새를 지휘했던 인물은 바로 아츠치 카네이코 대령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병력 2,000명에게 내려진 명령은 아주 간단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최소 열흘은 이 산을 지켜내라. 그리고 그는 이 산을 그야말로 거미줄 같은 요새로 만들어놨습니다. 일본군은 이 산을 하나의 거대한 살상 기계로 바꿔놓았습니다. 산기슭에 교묘하게 위장된 콘크리트 진지부터 산허리를 따라 이어진 수백 개의 동굴까지 모든 방어 거점이 서로를 엄호하도록 설계되었죠. 그러니까 공격하는 해병대가 한 곳을 제압하려고 하면 전혀 예상치 못한 다른 여러 곳에서 십자포화가 날아드는 죽음의 함정이었던 겁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피를 요구하는 그야말로 철옹성이었죠. 심지어 산 내부에는 7층 깊이의 지하시설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상륙 이틀째, D+1일, 차가운 비가 화산재 섞인 모래를 질척한 진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끔찍한 날씨 속에서 제28 해병연대가 드디어 스리바츠산을 향한 공격을 시작했어요. 이들의 전진은 거리로 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한 명의 희생으로 측정되어야 할 고통스러운 싸움이었죠. 정말 지독한 장소에서 정말 지독한 전쟁을 치를 정말 지독한 하루가 될 것이다. 이대대 대대장이었던 챈들러 존슨 중령의 이 한마디가 당시 병사들의 심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모두가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는 총탄과 포탄의 빗속으로 걸어 들어가야만 했으니까요. 그런데요, 싸움은 눈앞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전방에서는 해병대가 스리바치산의 화력에 맞서 싸우고 있었지만 바로 등 뒤의 해안가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죠. 이번엔 적이 바로 바다였습니다. 집채만한 파도와 궂은 날씨가 보급을 완전히 막아섰고 일본군의 포격은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탄약과 의약품을 실은 수륙양용 트럭, 이른바 덕들이 파도에 휩쓸려 가라앉기 일쑤였고 해변은 부서진 상륙정과 차량의 잔해로 뒤덮여 거대한 무덤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보급이 끊긴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죠. 200야드. 이게 바로 그 지독했던 하루 동안 제28 해병연대가 피로써 얻어낸 전진의 전부였습니다. 단순 계산만 해봐도 약 1m를 나아가기 위해 해병 한 명이 쓰러진 셈입니다. 정말 믿기 힘든 수치죠. 지상에서의 전투가 이렇게 교착 상태에 빠진 D+2일 밤.
이제 위협은 땅에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두컴컴한 하늘에서도 새로운 위협이 찾아왔죠. 바로 일본의 마지막 카드, 가미카제였습니다. 그 후 48시간은 그야말로 지옥 그 자취였습니다. D+2일 밤 50대의 가미카제 특공기가 미 해군 함대를 덮쳤습니다. 호위 항공모함 비스마르크씨가 격침되고 거대한 항공모함 사라토가도 큰 피해를 입었죠. 다음날 아침인 D+3일에는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비가 화산재와 섞여 진득한 진흙이 되면서 해병들의 소총을 계속 고장냈고요. 오후에는 채석장에서 끔찍한 근접전이 벌어졌는데 이곳에서 나중에 명예훈장을 받은 체인버스 중령마저 심각한 부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혼돈 속에서도 제28 해병연단은 정말 기적적으로 조금씩 전진했고 마침내 스리바치산을 포위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D+4일 2월 23일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3일간의 피비린내 나는 사투 끝에 제28 해병연대는 이제 저 악마의 산, 스리바치산의 심장을 향해 마지막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등반은 아주 조심스럽고도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섬과 바다에 있던 수만 명의 병사들이 모두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이 작은 정찰대에게 시선을 고정했죠.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들의 느리지만 멈추지 않는 발걸음을 기적이라도 보듯이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상에 성조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섬 전체를 뒤덮었던 전투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고 거대한 감격의 파도가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그것은 이 지옥 한가운데서 피어난 단 하나의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섬과 바다에서 동시에 거대한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해병대원들의 환호성, 함선들의 사이렌과 경적이 뒤섞여 이오지마의 하늘을 가득 메웠죠. 정말 모두가 잠시나마 전쟁의 공포를 잊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바다 위 함선에서 지켜보던 제임스 포레스털 해군 장관은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저 깃발의 개양은 앞으로 500년간의 해병대를 의미한다. 그는 이 순간이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역사의 길이 남을 불멸의 상징이 될 거라는 걸 직감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진 뒤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스리바치산의 깃발은 2번 개양되었습니다. 처음 올렸던 깃발은 너무 작아서 멀리서 잘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3시간쯤 뒤에 더 큰 깃발로 교체되었죠. 우리가 기억하는 그 역사적인 사진은 바로 이 2번째 깃발이 올라가는 순간을 찍은 겁니다. AP통신의 사진가 조 로젠탈은 이 순간을 정말 우연히 카메라에 담았다고 해요. 나중에 그가 이렇게 말했죠. 만약 내가 이 장면을 연출하려고 했다면 분명 망쳤을 겁니다. 병사들의 얼굴이 보이도록 찍으려고 했을 테니까요. 그의 말처럼 이 사진의 위대함은 바로 그 우연성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이름들이 그날 스리바치산 정상에서 역사 그 자체가 된 영웅들의 이름입니다. 900명 이상.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본 그 상징적인 승리를 위해 단 나흘 만에 제28 해병연대가 치러야 했던 대가였습니다. 스리바치산을 점령했다는 건 이제 등 뒤에서 날아오던 총알이 멈췄다는 걸 의미했죠. 전술적으로 정말 중요하고 절실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오지마 전투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 막 북쪽에서 그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스리바치산의 깃발은 분명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의 그림자 뒤에서는 훨씬 더 거대하고 끔찍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죠. 스리바치산의 승리에 환호하던 그 누구도 이 전투가 앞으로 한 달 동안이나 더 피비린내 나게 계속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스리바치산 정상에 성조기가 꽂히는 그 유명한 사진 다들 아시죠? 하지만 그 상징적인 순간은 사실 이오지마 전투의 끝이 아니라 가장 잔혹하고 끔찍한 국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미 해병대는 섬 북부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일본군 방어의 심장부를 향해서 정말 말 그대로 한 뼘 한 뼘 피를 흘리며 나아가야 했습니다. 당시 전투에 참여했던 한 해병대 장교가 남긴 이 한 문장이 앞으로 벌어질 전투의 본질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미군이 싸워야 할 상대는 그냥 섬 표면에 진지를 구축한 군대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섬 그 자체, 그러니까 땅속 깊숙이 파고든 거대한 요새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일본군은 이오지마라는 섬을 하나의 거대한 무기로 삼은 셈이죠. 스리바치산 점령은 분명 중요한 상징적인 승리였지만 제5 상륙군단에게는 그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시선은 섬의 남쪽 끝에서 북쪽으로 향했죠. 그곳에는 바로 이 모든 방어 계획을 설계한 쿠리바야시 차다미치 중장의 주 방어선, 그야말로 철옹성 같은 요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도 쿠리바야시 장군 수하에는 여전히 막강한 병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8개 보병대대에 전차연대, 그리고 강력한 포병과 박격포 부대까지 있었죠. 게다가 5,000명에 달하는 해군 육전대와 포병들도 합류해 있었고요. 가장 주목할 점은 육군과 해군이 거의 완벽하게 통합된 지휘체계 아래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건 태평양 전쟁 내내 일본군에게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쿠리바야시의 전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반자의 돌격 같은 영웅적인 자살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전술은 훨씬 더 냉정하고 계산적이었죠. 바로 종심 방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 해안선에서 적을 막아내는 게 아니라 일부러 적을 섬 안쪽 깊숙이 끌어들여서 미로처럼 얽힌 지하 요새 안에서 서서히 피를 말려 죽이는 소모전 전략입니다. 그의 목표는 승리가 아니었어요. 미군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입혀서 전쟁을 계속할 의지 자체를 꺾어버리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자, 이런 예봉군의 전략에 맞서 미 해병대의 해리 슈미트 장군은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요? 그의 계획은 아주 거대하고 단순 명료했습니다. 3개의 해병사단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하나의 거대한 파도처럼 동시에 북쪽으로 밀고 올라가서 적을 압도해버린다는 대규모 총공세였죠. 이론상으로는 정말 막을 수 없는 강력한 힘처럼 보였습니다. 계획은 이랬습니다. 서쪽 해안을 따라서는 켈러 로키 소장의 제5해병사단이, 중앙에는 그레이브스 어스킨 소장의 제3해병사단이, 그리고 동쪽에는 클립턴 케이트 소장의 제4해병사단이 마치 거대한 강철벽처럼 나란히 서서 북쪽으로 진격하는 것이었죠. 미군의 압도적인 화력을 한 곳에 집중해서 단숨에 일본군 방어선을 찢어버리겠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상륙 5일째, 공격이 시작된 바로 그 순간부터 이 거창한 계획은 말 그대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해병대는 곧 깨달았죠. 자신들이 싸우는 상대가 어떤 명확한 전선이나 방어선을 가진 부대가 아니라는 것을요. 일본군의 방어는 모든 곳에 있었지만 동시에 그 어느 곳에도 명확한 실체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거대한 공세는 수백 개의 작고 절망적인 분대단위 전투로 쪼개졌고 진격은 끔찍할 정도로 더딘 피비린내 나는 기어가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해병대원들은 곧 이것이 자신들이 겪어보지 못한 정말 기이하고 무서운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적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는데 어디선가 총알과 포탄이 비오듯 쏟아지는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었죠. 당시 관측가들의 묘사를 들어보면 정말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쪽 군대는 완전히 지상에 노출된 채로 싸우고 있는데 다른 한쪽 군대는 완전히 땅속에서만 움직이는 겁니다. 심지어 같은 공간에서 지상에서는 미군이 그리고 바로 그 발밑 지하에서는 일본군이 동시에 기동하고 있었던 거죠. 최전선에 있는 해병대원들에게 휴식이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군 진지는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어 눈에 띄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아오는 포탄과 박격포탄은 끊임없는 공포의 대상이었죠. 밤이 되면 일본군 침투조가 스며들었기 때문에 안전한 후방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고 심지어 이오지마 특유의 검은 화산재마저 적이 되어 병사들의 생명줄인 소총에 끼어들어가 고장을 일으키게 일쑤였죠. 북쪽으로의 진격은 이제 거리나 시간으로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해병대의 역사에 영원히 피로 새겨질 몇몇 지명들로 기록되었죠. 그리고 그 지명들은 모두 그곳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육 때문에 붙여진 이름들이었습니다. 이곳들은 그냥 평범한 언덕이나 지형이 아니었습니다. 한 해병대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야말로 돌로 된 정글이었죠. 서로가 서로를 엄호하는 복잡하게 얽힌 방어 복합치였습니다. 이곳에서 진격은 미터가 아닌 피트 단위로 아주 조금씩 이루어졌고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상자 수로 치러야 했습니다. 제4사단이 싸웠던 지역에 인간 분쇄기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이건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전투가 얼마나 격렬했는지 보여주는 한 가지 예로 3.6.1 비고지 전투를 들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목표였던 이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하루 종일 끔찍한 사투가 벌어졌는데요. 한 중대장은 훗날 그날을 전투 기간 전체를 통틀어 최악의 단 하루였다고 회고했습니다. 단 하루, 단 하나의 고지를 점령하는데 5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고 그날의 전투 행위로 무려 5개의 명예 훈장이 수여되었다는 사실이 그 참혹함을 증명합니다. 심지어 미군 지휘관들조차 일본군 방어선의 전술적인 탁월함과 그 치명성에 경외감마저 느낄 정도였습니다. 일본군의 진지들은 마치 가능한 모든 접근로를 겹겹이 둘러싼 살인적인 화망으로 완벽하게 뒤덮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이처럼 끔찍한 손실 속에서도 전투 시작 2주가 지날 무렵 해병대는 마침내 프리바야시의 주 방어선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느리고 거의 감지하기 힘들었지만 분명한 전환점이 찾아오고 있었던 거죠. 특히 3월 4일 일본 본토를 폭격하고 돌아오던 B-29 폭격기 다이너마이트-5가 손상을 입고 이오지마 비행장에 비상 착륙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쳐있던 해병대원들은 자신들의 피와 희생이 바로 저 폭격기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걸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엄청난 사기 진작 효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진격에는 끔찍한 대가가 따랐습니다. 끊임없는 소모전은 단순히 영토의 문제가 아니라 병력 자체의 위기를 불러왔죠. 그리고 이 문제는 미군 지휘부 내에서 아주 쓰라린 논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병사들은 기계부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들의 손실은 부대의 전투력을 뿌리부터 뒤흔들었습니다. 제5 상륙군단은 정말 경악할 만한 속도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상륙하고 불과 13일 만에 거의 1개 사단에 해당하는 병력을 잃었습니다. 일선 소총 중대들은 원래 병력의 몇 분의 1만 남은 채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미군 장성들이 직면한 중대한 딜레마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정은 최전선에서 싸우는 병사들의 생사를 가르게 될 운명이었죠. 이건 단순히 빈자리에 사람 숫자만 채워넣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지휘부의 의견은 완전히 갈렸습니다. 이오지마 현장 지휘관인 슈미트 장군은 전선 돌파를 위해 전투 경험이 풍부한 제3해병연대 전체를 하나의 부대로 투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미 한 팀으로 훈련받고 손발을 맞춰본 베테랑 부대가 필요하다는 거였죠. 하지만 그의 상관인 홀란드 스미스 장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예비부대를 온전히 보존하고 싶어 했고 부족한 병력은 개인 단위의 보충병들로 채우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보충병 정책의 비극은 그 엄청난 비효율성에 있었습니다. 서로 얼굴도 모르고 소속 부대에도 익숙하지 않은 신병들은 전투에 투입되자마자 끔찍한 손실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우회나 부대의 단결력처럼 전투에서 생명을 지켜주는 중요한 유대감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베테랑들과 함께 싸우면서 생존 기술을 배울 시간조차 없이 희생되었습니다. 결국 홀랜드 스미스 장군의 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졌습니다. 이오지마에 지칠 대로 지친 사단들은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응집력 있는 증원 병력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남은 병력만으로 이 끔찍한 전투를 끝내야만 했습니다. 이 결정은 결국 이오지마 전투의 마지막, 가장 절망적인 국면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전투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우기로 결심한 적을 상대로 오직 순수한 인간의 인내력과 정신력만으로 버텨야 하는 극한의 시험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곳에서 지독한 전쟁을 치르기에 정말 지옥 같은 날이 될 것이다. 이 책에 따르면 챈들러 존슨 중령은 바로 이 한마디를 남기고 제28 해병연대 2대대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이오지마 남쪽 끝에 우뚝 솟은 섬 전체에서 가장 위협적이고 험난한 목표가 버티고 있었죠. 상륙 첫날의 그 끔찍한 전투를 이제 막 끝낸 해병들에게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시험이 시작된다는 그런 신호였을 겁니다. 그 목표는 바로 스리바치산. 해발 169m의 이 휴화산은요, 해병대원들 사이에서 핫 록스, 그러니까 뜨거운 바위라는 별명으로 불렸다고 해요. 이 산은 그냥 높은 지형,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섬 남쪽에 있는 상륙해안 전체를 자신의 사정거리 안에 두고 모든 움직임을 내려다보는 거대한 감시탑 같은 존재였죠. 미군이 북쪽으로 단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려면 먼저 이 거대한 악의 상징과도 같은 스리바치산을 무력화시켜야만 했습니다.
스리바치는 정복해야 할 물리적인 목표인 동시에 병사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공포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스리바치 산을 향한 공격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등산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 과정을 마치 여러 겹의 갑옷을 두른 거대한 요새를 한 겹씩 아주 체계적이고 또 잔혹하게 벗겨내는 작업에 비유하고 있어요. 밖에서 안으로, 아래에서 위로, 눈에 보이는 방어선부터 보이지 않는 심장부까지 파고드는 정말 처절한 과정이었습니다. 자, 70. 이 숫자는 스리바치산의 방어체계가 얼마나 지독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인데요. 놀랍게도 이건 산 전체가 아니라 산의 가장 아랫부분, 그러니까 기슭을 방어하기 위해서 설치된 위장 콘크리트 기관충 진지의 숫자입니다. 이게 일본군이 구축한 그 촘촘한 방어망의 고작 첫 번째 층에 불과했다는 거죠. 스리바치산은 사실상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무기였습니다. 산의 바깥은 콘크리트 토치카와 교묘하게 위장된 포진지, 기관총 진지들로 빽빽하게 덮여 있었죠. 하지만 진짜 위협은 산 내부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방어 거점들은요, 산 전체를 거미줄처럼 파고든 터널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일본군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공격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수백 개의 동굴은 천연 요새가 되었고 산의 심장부에는 무려 7층 깊이의 지휘시설과 보급시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추치 가네이코 대령이 이끄는 약 2,000명의 일본 수비대는 산 위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바위 속에서 해병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제28해병연대 리처드 휠러 소총수는 그때의 공포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끔찍했다. 일본군 박격포 사수들은 마치 우리를 체스판의 말처럼 쓰면서 체커 게임을 하는 것 같았다. 이 말은 보이지 않는 적이 가하는 공격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죠. 스리바치산 정상과 중턱에 숨겨진 관측소에서 해병대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좌표를 따라 박격포탄이 그냥 비처럼 쏟아졌으니까요. 해병대 입장에서는 어디서 날아오는지 어디로 피해야 할지도 모르는 정말 무력하고 일방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상륙 이틀째와 사흘째 스리바치산을 향한 공격은 그야말로 인치 단위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측이 묘사하는 전투는 무슨 영웅적인 돌격 같은 게 아니에요. 한 뼘의 땅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처절한 싸움이었죠. 진격거리는 야드로 측정되었지만 그 대가는 1야드를 나아갈 때마다 해병대원 한 명의 피로 치러졌다고 합니다. 빗발치는 중기관총 사격과 끊임없이 터지는 박격포탄 속에서 해병대는 화염방사기와 폭약을 들고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스리바치산의 기슭을 완전히 에워싸기까지의 3일은 그야말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상륙 다음 날인 D+1, 차가운 비가 내리는 가운데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해병대는 이날 약 200야드를 전진하면서 40개가 넘는 일본군 거점을 파괴했죠. D+2에도 피비린내 나는 진격은 계속됐고 특히 박격포 공격은 극도로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D+3이 되었어야 산의 어깨 부분에 도달해서 토비이시 곳에서 다른 부대와 연결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걸로 스리바치산에 완전히 포위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 작은 성공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이뤄야 했습니다. 그리고 상륙 나흘째인 D+4. 마침내 산 정상을 향한 마지막 등반이 시작됩니다. 화산재와 포연으로 자욱한 하늘 아래에서 이날 아침에 일어난 일은 이후 제2차 세계전전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상징적인 순간 중 하나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첫 번째 성조기가 개항되기까지의 과정은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제28해병연대 2대대 이중대의 헤럴드 G. 슈라이어 중위가 40명의 정찰대를 이끌고 이 임무에 나섰습니다. 명령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했어요. 정상에 올라서 분화구를 확보하고 가져온 54인치 X, 28인치 크기의 성조기를 개항하라. 정찰대는 간간히 이어지는 저항에 맞서면서 가파른 북쪽 경사면을 조심스럽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전 10시 20분, 잠시의 교전 끝에 근처에서 발견한 쇠파이프에 성조기를 매달아서 정상에 꽂았죠. 이 작은 정찰대의 모든 움직임을 섬과 근해의 함선에 있던 수만 명의 병사들이 정말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깃발이 화산 정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순간, 섬 전체는 거대한 감정의 파도에 휩싸였습니다. 해안과 내륙에서 싸우던 병사들은 일제히 열광적인 환호를 터뜨렸고 바다 위의 함선들은 모두 기적과 사이렌을 울려댔습니다. 야전병원에 누워있던 부상자들조차 몸을 일으켜서 저 멀리 보이는 작은 점, 그 희망의 상징을 보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그건 단순한 깃발이 아니었던 거죠. 자신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해안에서 직접 목격했던 제임스 포레스탈 해군 장관은 감격에 차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깃발을 올린 것은 해병대가 앞으로 500년은 더 존재할 것이라는 의미다. 그의 말처럼 이 승리의 순간은 이오지마에서 벌어진 그 끔찍한 투쟁의 의미와 해병대의 불굴의 정신을 하나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바로 이 전투의 정점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인 사진으로 기억하는 그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그건 사실 두 번째 깃발이었습니다. 첫 번째 깃발이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3시간 뒤에 더 큰 깃발로 교체를 했다고 해요. 첫 번째 깃발 개양은 해병대 잡지 레던에게 루 루어리 하사가 촬영을 했고, 우리가 아는 그 사진은 AP통신 사진기자 조 로젠탈이 두 번째 깃발을 올리는 순간을 우연히 포착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거죠. 아마 연출되지 않은 전쟁의 혼돈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상징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분위기를 급격하게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스리바치산 점령은 의심할 여지 없이 중요하고 또 아주 상징적인 승리였죠. 하지만 이 책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이오지마 전역이라는 거대한 비국의 서막에 불과했다고요. 진짜 지옥, 진짜 전쟁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스리바치산 전투와 그 이후에 이어진 북부 전투는요, 성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스리바치산은 눈에 보이는 단 하나의 목표물, 정복해야 할 산이었죠. 적은 요새화된 진지 안에 있었고 전투는 3일 만에 포위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북부는 돌의 정글이라고 불리는 미로 같은 지형이었습니다. 해체해야 할 거대한 방어벨트였고 적은 보이지 않는 섬 안에 존재하는 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투는 무려 31일간 이어지는 끔찍한 소모전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이오지마 위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오지마 안에 있었다. 제26해병연대 토머스 필즈 대위의 이 말 한마디가 이 책이 강조하는 북부 전투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일본군 총지휘관이었던 구리바야시 타다미치 장군은요, 전통적인 해안 방어나 옥새를 위한 반자이 돌격을 금지시켰습니다. 대신에 섬 전체를 거대한 지하 요새로 만들어서 미군을 섬 안으로 깊숙이 끌어들인 다음에 장기적인 소모전을 통해서 그들의 피를 말려 전투 의지를 꺾으려고 했던 거죠. 구리바야시 장군의 전술은 아주 혁신적이면서도 또 지독하게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는 해안에서 미군을 막는 대신 지형을 최대한 이용해서 섬 깊숙한 곳에 주 방어선을 구축했어요. 위장된 포진지들은 서로가 서로를 엄호하는 교차 사격 구역을 형성했고, 주요 거점들은 총 길이가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땅굴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부대원들에게 일본군 한 명이 죽을 때마다 미군 10명을 죽이라는 엄명을 내렸다고 해요. 그의 목표는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미군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혀서 일본 본토 침공 자체를 망설이게 만드는 것, 그게 그의 진짜 목표였죠. 이제 해병대는 이오지마의 심장부, 바로 모토야마 고원으로 진격합니다. 이곳은 일본군 주 방어벨트의 핵심으로 중무장한 여러 언덕과 능선, 비행장 지대를 아우르는 복합 방어지대였어요. 앞으로 몇 주간 이곳은 말 그대로 인치 단위의 전쟁이 벌어지는 지옥의 무대가 됩니다. 7,000명. 이 숫자는 해병대가 북쪽으로 진격을 시작한 첫 9일 동안 발생한 미군의 사상자 수입니다. 거의 사단 하나에 가까운 병력이 불과 일주일 남짓한 기간 동안 전투 불능 상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4,000야드. 이것은 그 7,000명의 사상자를 내는 대가로 확보한 전체 거리입니다. 단순하게 계산해보면요, 1야드를 전진하는데 거의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셈입니다. 이 두 숫자를 나란히 놓고 보면 땅 한 뼘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렀는지 알 수 있죠. 타임지의 종군 기자 로버트 쉐로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어디에서도 이렇게 끔찍하게 훼손된 시신들을 본 적이 없다. 많은 시신이 정확히 반으로 잘려 있었다. 이 끔찍한 묘사는 추상적인 사상자 숫자 뒤에 숨겨진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오지마에서의 사상자 대부분은 총상이 아니었어요. 포탄, 박격포, 지뢰 같은 고폭탄에 의해서 발생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아온 강철 파편이 만들어내는 폭력의 강도는 인간의 육체가 견딜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섰던 거죠. 각 사단은 각자 자신들만의 지옥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제4해병사단은 382 고지와 원형 국장지대에서 싸웠는데 워낙 처절한 전투가 벌어져서 이곳에 고기분색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제5해병사단은 니시능성과 362A, B고지를,
그리고 뒤늦게 투입된 제3해병사단은 커슈먼의 주머니라고 불린 피터 고지와 199-오보의 고지에서 혈투를 벌였죠. 이 지명들은 해병대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전투의 대명사로 남게 됩니다. 북부에서의 전투는 그야말로 전술적인 악몽이었습니다. 넓게 펼쳐진 비행장 활주로는 양쪽 고지에서 쏟아지는 일본군의 사격에 무방비로 노출된 살육의 장이 되었고요. 전차들은 곳곳에 깔린 지뢰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일본군이 사용한 역경사면 방어진지는 해병대를 정말 괴롭혔어요. 이게 뭐냐면요. 보통 공격하는 쪽을 향한 경사면에 방어진지를 구축하잖아요. 그런데 일본군은 그 반대편, 능선을 넘어간 뒤에 경사면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이러니까 해병대의 토격은 언덕에 가로막혀서 효과가 없고 해병대원들이 능선을 넘어가는 바로 그 순간 눈앞에 나타난 일본군의 기관총 사격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끔찍한 사상자가 계속 나오니까 심각한 보충병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각 사단은 전투력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손실을 입고 있었죠. 그런데 보충병들이 훈련된 부대 단위로 오는 게 아니라 개인 단위로 뿔뿔이 흩어져서 전선에 투입됐습니다. 이들은 함께 훈련하면서 생사를 같이 하기로 맹세한 동료가 없었고 생존에 필수적인 유대감이나 전술적인 호흡이 부족했습니다. 그 결과 전투에 투입된 첫 48시간 동안 신병들의 사상률은 끔찍할 정도로 높았다고 해요. 현장 지휘관들은 이런 비효율적인 소모를 막기 위해서 예비대로 대기 중이던 숙련된 제3해병 연대를 부대 단위로 투입해달라고 상부에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제3해 해병사단장 어스킨 장군의 간청에 대한 상부의 대답은 아주 냉정하고 단호했습니다. 조용히 하게, 우리는 이미 결정을 내렸어. 이 책에 따르면 상급 지휘부는 일본 본토 침공이라는 더 큰 작전을 위해 숙련된 예비부대를 온전히 보존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이 결정이 전술적으로는 이해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미 지옥 같은 전투를 치르고 있던 현장의 병사들과 지휘관들에게는 오랫동안 논란과 아픔으로 남았습니다. 승리가 한 뼘 한 뼘의 땅으로 측정될 때 그 진정한 대가는 과연 어떻게 계산될 수 있을까요? 이오지마의 검은 화산재 위에서 벌어졌던 느리고 잔혹한 진격, 그 뒤에 남겨진 헤아릴 수 없는 인간적 희생의 무게에 대해서 이 책은 우리에게 침묵 속에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